계속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조규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 항공기가 태국 방콕에서부터 무안공항까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고 항공기 제주항공 7C2216편인데요. 예. 태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2시 11분 방콕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무안공항에는 오전 8시 30분 착륙할 예정이었는데 약간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안공항 상공으로 들어온 것은 8시 50분경이었는데요. 당시 날씨는 맑았고 그리고 남동풍이 0.7m/s로 불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바람도 없었던 상황인데요. 8시 54분에 착륙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8시 57분에 관제탑은 기장에게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2분 뒤에 기장은 메이데이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8시 59분이었고요. 9시경부터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하면서 9시 3분에 외벽을 충돌하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해서 총 181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구조된 2명 이외에 나머지 179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고 당시 해당 항공기를 목격한 목격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큰 스파크 굉음이 한번 들리더라고요. 예. 이제 착륙을 하려는데 그 오른쪽 엔진 쪽에서 스파크 한번 팡 터지면서 불꽃이 나왔어요. 이제 동체를 보니까는 그 날개 아래쪽에는 좀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많이 있고 착륙을 하려나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오른쪽 날개 쪽에서는 스파크가 한 번씩 막 계속 터지더라고요. 네,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는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이제 조류 충돌에 따른 랜딩 기어 작동 이상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만약에 조류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왜 랜딩 기어가 안 나오는 거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 국토부 브리핑에서도 이게 그 고장이 연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엔진 하나가 작동을 멈춰서 유압 펌프가 기능을 멈췄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 똑같은 엔진의 보조장치가 똑같이 있고요. 병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엔진이 2개가 다 멈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유니트를 반드시 또 갖춥니다. 제한적인 용량 안에는 반드시 비상착륙을 위한 랜딩 기어 내려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고장이 났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제로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랜딩 기어가 왜 펼쳐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키워드만큼은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과거에도 동체 착륙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동체 착륙이라는 게 단어 자체로 그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의 착륙이 동체 착륙이다 이렇지만 비상적이지만 공식적인 절차로는 그 전후에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과 그리고 지상 대응팀의 비상조치와 대기까지 포함을 해서 동체 착륙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측면에서는 동체로 앉았지만 동체 착륙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기계적이냐 물리적으로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또 왜 시스템적으로 이런 시간적인 여유의 부분이 긴박했는지는 또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랜딩 기어가 만약에 자동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의문점이에요. 왜 이게 그냥 무조건 안 내려왔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행 관리를 측면에서 직접 가서 수동으로 내린다는 개념도 있었겠지만 현대 기종은 보조적인 전원 장치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원격적으로 아예 다른 회로로 분리를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 비상 상황을 조종석으로 다시 알리는 응답 회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 상황이 오히려 더 기계적인 사고가 아니고 인적 시스템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음성 기록 장치 수거가 중요했다는 부분을 어제부터 그 얘기가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하게 된 건데 보통 어떤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하는 겁니까?
그 동체 착륙 이전에 그 랜딩 기어라는 게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고 또 브레이크의 기능을 하는 건데 예. 지금 교수님 설명대로 자동으로도 안 나오고 수동 조작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그 마지막 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비행기의 동체를 이용해서 멈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데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마찰로 인해서 화재 발생률도 높고 실제 폭발 위험이 있어서 최후 단계에서 시도하는 건데 이제 간혹 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뭐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걸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벽에 부딪히면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최후 단계에서 시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의 착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과 또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주항공사 측에서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항공기 정비 이력과 어떤 모든 관련한 정보들은 저희들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를 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출발 전후는 일상적으로 늘상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토부 그 조사하는 과정에 그걸 바탕으로 조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양보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 문제는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고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다시 한번 뭐 강조드리지만 저희 제주항공은 모든 비행편 한 편 한 편마다 안전하게 비행을 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상이 생기면 선회를 하면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게 되잖아요. 관제탑에도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선회를 한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급하게 좀 랜딩을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선회를 계속 하지 못했을지 주변에 바다도 있었고 갯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지 의문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 조사 단계에서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른 정보를 확증 편향적으로 수집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조금 전에 항공사 그 본부장 브리핑에서 안전하게 하고 단언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모든 사고에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지금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매우 심각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체 착륙이라는 비상 절차를 판단했다면 연료 소모를 하는 게 기본 매뉴얼 중에 하나거든요.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연료 소모는 그 이후에 소방대가 뭐 폼을 뿌리지 않고 이런 절차도 안 한 것도 이거는 있는 시설이나 상황적인 문제지만 항공기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그 이전에 세대 충돌, 조류 충돌로 의심되는 엔진에서 명확히 추정되는 고장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01번, 19번 그러니까 180도 활주 방향을 복행을 완전히 제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야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엔진에 심각한 고장이 있다 보니까 연료 소모를 위한 선회 비행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공항 바로 근처고 저공 선회 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없는 상태의 동체 착륙을 아무 비상 조치 없이 시행을 시작했다는 지점에서 과연 경중에 있어서 지금 이 동체 착륙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두 개의 엔진 중에 하나가 망가진 상황,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메이데이를 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서 동체 착륙을 아무 조치 없이 했을 정도로 위험한 판단으로 넘어갔는지 그 부분이 이런 음성 기록 장치나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정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료 소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당 항공기 그러니까 B737-800 기종이 연료를 버리는 장치가 없어서 큰 화재와 폭발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연료를 버린다는 그 시도 그 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 소모를 위한 선회가 매뉴얼이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장 부기장도 6,800시간, 1,600시간 이상의 노련한 기장이고 해당 기종을
대부분 주종으로 몰았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서 절차에서 심각한 오류와 누락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물리적, 기기적인 연결고리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사고가 연결됐다는 부분이 매우 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네, 말씀을 앞서서도 좀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관제탑과 교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날 때 뭐 소방차가 미리 와서 대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활주로에 화재가 나기를 방지하는 뭐 약품을 좀 뿌린다든지 그런 방지 장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선행 장치들이 좀 없었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공항 측에서의 대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그 해당 무안국제공항은 예. 공식적으로도 3대 이상의 소방차와 34명의 자체 소방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조류충돌 경보라고 했고 이제 나중에 조언이라고 번역이기 때문에 단어를 예. 바꾸셨는데 거기서 57분 후에 사고가 날 때까지 불과 지금 6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가 않고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고장에 따른 선해 비행을 판단했을 때 북쪽으로 그러니까 1번이라는 게 10도가 정북에서 10도 틀어진 방향이거든요. 북쪽으로 착륙호를 하던 활주로에서 엔진 이상이 생겼을 때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판단에 예.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방 측면에서 말씀하신 소방대가 사전에 지상에서 대비를 할 때 일단 활주로 처음, 중간, 끝에 소방대를 분산 배치하고요. 끝부분에 가장 강력한 소방대를 둡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1분 만에 지금 그 위치를 19번 활주로로 바꿨단 말이에요. 180도로. 그럼 설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방대가 이동할 시간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활주로에 말씀하신 화학소방차로 예. 폼, 유류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폼을 사전에 뿌려두는 작업도 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절차적으로 동체 착륙이 아닌 상태로 바퀴 없이 내려온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계속 그 한 지점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워낙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강전현 변호사님 이번 네.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8km거든요. 이 네. 길이가 다소 짧아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2,800m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다만 활주로 길이가 이번 네.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예를 봤을 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3,750m에서 4,000m, 그리고 김포공항은 3,200m에서 3,6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안공항보다는 길기는 한데 또 다른 국제공항인 청주공항도 2,744m, 그리고 대구공항도 2,755m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안공항이 조금 더 긴 상황입니다. 예. 같은 국제공항인데도 이렇게 좀 길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실상 무안공항의 이번 사고가 활주로 길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국토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활주로의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비가 한 492억 정도를 들여서 3,160m로 바로 내년에 이제 확장 완공이 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재도 2,800m인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400톤이 넘는 항공기 운항은 제한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미주를 왔다 갔다 하는 총 중량이 500톤 정도 되는 비행기들은 실제로 아직 무안공항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주로를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선을 긋고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활주로가 조금 더 길었다면 완공이 조금 더 빨랐다면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백순주 교수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활주로의 길이의 영향은 국제 규범에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가정을 한다면 비상 상황에서 지금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의 길이는 괜찮은 건가요? 이런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라도 더 사고의 안타까운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호수에 빠진 차량이 있다면 호수가 없었다라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안타까운 참사를 공감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비행기가 폭발 부서진 모습을 국민들이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벽이 없었더라면 그 활주로가 길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달아나는 할 부분이 아니라 이 감성을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차후의 계획에서는 이걸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항공사 이제 보잉사가 제작한 이번에 사고 항공기는 737-800 기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총 101대가 운행 중이고 사실 보잉사에서도 주력 기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주력 기종이 사고도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동안의 사고는 어땠나요? 가깝게는 2022년 3월에 중국 남부에서 추락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예. 이 승객과 이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고요. 이번 항공사고 바로 전날 또 오슬로에서도 비상 착륙하는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인도에서 또 랜딩 기어 문제가 있었고요. 다른 기편에 의해서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게 6시간 이내에 단거리 운항에 적합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원래적인 어떤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점검 불량인지 외부적 요인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01대나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이 사고 원인을 좀 밝혀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조종 미숙이나 또 항공 관제사의 실수인 가능성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해당 시나리오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91년도에 대구공항에서 727기의 동체 착륙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랜딩 기어가 멀쩡했음에도 기장, 부기장이 서로 내렸을 거라고 판단하고 착륙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또한 여러 가지 신용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안공항 이제 서해안 철새 도래 지역 가까운 곳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 초기부터 이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실제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실제 조류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총 2019년부터 올해까지 11,004편이 운행을 했는데 10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공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철새 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에 대해서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실제 관리 인원이 4명이고 뭐 교대 시간, 근무 시간으로 볼 때 좀 실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항 편수라든가 이런 비율로 비교해야 되겠지만 김포공항의 경우에 하고 제주공항에 비해서는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한 확실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인원이 배치돼 있는지 이제 그 적절하지 못한 대처가 또 다른 위험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번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2개를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돼서 그 블랙박스 이제 2개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장치를 수거를 했고 또 일부는 약간의 그 잔해가 남아 있는 것들은 더 추가로 수거를 해서 정밀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사고 원인들에 대해서 밝힐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랜딩 기어 작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버드 스트라이크 이전에 어떤 문제의 징후가 있었는지 또 활주로에 그 항공기가 착륙했던 그런 지점이라든지 요거는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에는 무슨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블랙박스는 2가지가 있는데요. 비행자료 기록 장치 FDR 그리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CVR 이렇게 2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FDR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 경로 그리고 장치들의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하고 있는 기계인데요. 이 FDR 분석을 하게 되면은 비행기의 고도라든지 그리고 엔진의 추력,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랜딩 기어의 작동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VR 같은 경우에는 조종실 내에서 승무원 간의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관제탑과 조종실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FDR 같은 경우에는 25시간 정도 녹음이
보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VR은 2시간, 마지막 2시간 정도를 보존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장치는 다 꼬리 부분에 설치를 해놓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꼬리 부분은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에서 수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비행 자료 기록 장치 FDR의 경우에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를 보통 이제 수거를 하면 이거를 해독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만약에 손상이 된 상태에서 수거가 됐다면 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브리핑에서 지금 당초에는 비행 기록 장치가 먼저인데 시간으로 오면 이제 2개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비행 기록 장치는 하드웨어적인 기록이 되는 거고 CVR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소통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외형이 멀쩡하더라도 아니면 변형이 되었더라도 이제 실제 착수해 봐야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부분이 이게 1달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긴 기간은 아닙니다. 항공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리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국내 항공사고 샌프란시스코 사고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지나서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히 자료를 인적 물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료가 분석이 되는 이때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차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 지금 사고 원인 조사에 미국 항공 당국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잉사와 관련된 사고가 있을 때마다 특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긴급 안전 권고를 하거나 실제 항공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조사 확인 작업을 해오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보잉사라든가 미국 연방항공청도 이번 조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기체 결함인지를 비롯해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전체 어떤 항공 안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까지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 기종 백승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고 기종 보잉 737-800이거든요. 사실 근데 보잉 737개 기종에 있는 항공기들이 사고가 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근래에 계속 있었잖아요.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 기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은 모수, 개체수가 많으니까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 기종이 매우 심각하진 않지만 노후 기종에 속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가망에 대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 학령이 오래됐다고 반드시 위험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는 이 고장을 발생하는 비율이 시간의 그래프를 보면 U자형을 나타냅니다. 초기에 고장이 많고 또 노후가 되면 고장이 많은 거죠. 이건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하더라도 일반적인 양태거든요. 그래서 학령이 오래된 기종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블랙박스가 이제 확보가 됐지만 사고 원인 발표내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의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의 조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사고 상황을 3D 카메라로 했고 영상화를 시켰고 하지만 어제 발굴 작업에서도 밤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희생자분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치를 다 파악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가고 정밀히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한 냉정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어나가는 방향을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지. 이런 항공기 사고는 국가 간의 사고일 수도 있고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이 사고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데는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네, 이게 FDR 같은 경우는 외형 손상이 일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의 데이터 손상이 일주일일 수도. 이게 심각하게 되면은 미 교통안전위원회로 보내게 되면 분석에 그 분석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도 서두르다기보다 천천히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족분들에 대한 슬픔에 대한 공감 이런 부분도 전 국민 우리 모두가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